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두 번째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하나 차근차근히 서울 마포 을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 부분 좀 보여주시죠. 아마 이제 말씀 중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후보별로 나올 텐데 우리 PD께서 그런 중간중간에 관련 자료를 띄워주시면 직접적으로 연관되면 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조금 있다 다른 자료를 요청해도 좋습니다. 예, 마포을 여론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청래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 사퇴했기 때문에 전입니다. 네. 전 당협위원장 예우 차원에서 먼저 지금 표를 그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 당협위원장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우하고 또 정말 험지 중에 험지인 마포를 지키느라고 이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 아들이고 비례대표를 한 2년 동안 승계해서 역임을 했는데요. 네. 자, 보시면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정청래 대 김성동 조금만 키워줄 수 있나요? 예. 네, 정청래 의원이 47%, 그리고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28%, 그다음에 정의당 이분은 이제 탈당 논란도 있었는데 잔류 선언했죠. 그래서 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지난 2020년 총선 결과하고 비슷하죠. 그때보다는 조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비슷하고요. 이번 조사가 이게 리서치가 가상번호 50% 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여기서 가상번호 ARS 50% 이렇게 나누어서 한 거를 합친 거거든요. 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김경률 대 정청래 대 김경률. 예. 예, 김경률 현 비대위원 여기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개를 하면서 당내에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맞대결할 경우 정의당 장애한 맞대결은 아니고요. 11%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마포의라고 크게 이제 연고가 없는 분인데요. 굉장히 첫 조사에서 11%포인트로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 이 표본 오차가 4.4%포인트거든요. 4.4요? 예, 그러니까 8.8%까지가 오차인데 오차 범위를 갓 벗어난 정도의 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사의 응답률이 6.2%입니다. 그래서 전화면 조사는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별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별 축에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화면접 조사는 한 10%포인트 정도, 10%가 넘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ARS 공정이 실시한 응답률은 대략 한 2.5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6.2%라는 응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게 되면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즉 개딸의 이 강력한 활동 때문에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과다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침묵에 나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욕하는 게 좀 국민 스포츠처럼 돼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거는 이 주변의 여론이 나와 다를 때 내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숨는 이런 경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 여론 또 비호감도 이런 게 높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이제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딸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 개딸로 불리는데 이분들이 주로 4050이 많습니다. 4050이 많아서 가장 그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연령이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저는 실제 격차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좁혀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5, 6% 정도 격차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이 좀 본격화되고 또 수도권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에서 조금씩 자기 의견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에서는 좀 상당히 좀 조만간에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마포을에서는 이 접전을 벌이거나 내지는 역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정청래 의원도 이게 비호감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21대 총선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21대 총선에 정청래와 김성동, 이제 지금은 전 당협위원장이죠. 21대를 보니까 53대 36, 그러니까 17% 격차로 졌더군요. 저기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고을 21대 총선입니다. 지난 2020년도 총선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득표율 위에 득표수가 있고 밑에 득표율이 있습니다. 득표율이 53.75 해서 당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김성동 미래통합당 36.78 그러니까 거의 딱 17%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정청래와 김성동 두 사람의 격차는 17%가 아니라 19%로 좀 더 벌어졌네요. 그에 비하면 지금 김경률, 정청래와 김경률의 격차는 11%니까 21대 총선보다는 상당히 좀 줄은 격차인데 그러면 김경률이 어쨌든 조금 더 경쟁력 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전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표, 이 연령별 자료 있습니까? 예. 네. 네, 저렇게 연령별로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치명적인 숨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는 이제 투표율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7년 투표율이 77.2였고 대선요 전체 그리고 지난 2022년 대선 전체 투표율이 77.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0.1% 차이인데요. 실제로는 디테일을 살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60대 이상은 되레 투표율이 올랐고 50대 미만, 50대까지는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특히 40대 미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연령별로 5 내지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 그래서 투표율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40대 미만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전체 유권자 비중은 지금 3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2022년 6월에 투표한 사람 중에 60대 이상은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투표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60대 이상이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6.5대 3.5 정도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 50대 여기가 대략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38.5% 정도 유권자 비중이 됐고요. 그런데 투표자 비중은 38%,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총선에서는 40대, 50대 유권자 비중이 대략 한 37.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결집을 한다고 해도 4050 투표율은 투표자 비중은 한 38%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의 유권자 비중은 한 31% 정도 예측을 하는데요. 투표자 비중은 한 2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조사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투표율로 환산을 해보면 투표자 비중을 환산해보면 저는 그 5%포인트 이내로 격차가 좀 좁혀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만 봐도 11%지만 그거 이제 연령별로는 연령의 그런 유권자 수를 기계적으로 맞추면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투표율이 60대가 높은 걸 감안하는 현실적 조정을 약간 해보면 한 5% 전후 차이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이제
투표자 비중, 각 연령별로 차지하는 투표자 비중에서 60대 이상, 그러니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올해 총선 투표율도 대략 저는 50% 중후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마포울에서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냥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로 그냥 승산이 뭐 이렇게 되게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응답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이렇게 그 유권자 내지는 투표자 비중까지 고려해서 보면 현재 상태도 거의 박빙이다. 그리고 선거전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저 조사에서 마포울 정당 지지도하고 지금 김성동 또는 정청래 후보 요 부분하고도 살펴볼 수도 있는 면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30%인데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4%포인트나 높은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근데 이분이 가서 뛴 것도 아니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거의 후보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2008년에 한번 딱 떨어지고 저기서 계속 됐고 그리고 이제 마포울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 정도 지지율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쇼킹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정당 지지를 이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는 이제 그 상당히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비호감도가 높아서 비호감도 상당하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오히려 득표력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포울 여론조사를 먼저 중요 포인트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별 이외에 다른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실 것도 있나요? 네. 이게 이제 항상 투표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늘 투표했다. 이 지표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2% 정도 더 올라가고, 그게 더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네, 적극적 투표층이고, 올해 총선에도 투표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44%로 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9%포인트로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러니까 득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마포울은 제가 제 장에 손을 지지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아니 지지는 건 약속을 하지 마세요. 역적 충분하다. 업무너에 저걸 약속을 하시면 되죠. 제가 업무너 절 삶아 먹으십시오. 네. 예측을 합니다.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역전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김경률이 이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결과로만 보면 11%니까 상당히 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뜯어놓고 연령별로 또 투표층에 실제로 투표로 하는 사람들의 투표층에 어떤 적극적 투표층 또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데다가 역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셨군요. 예, 인천 기항을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마포를 좀 더 얘기해 주겠어요? 그 수도권 전체 한번 보여주시면요. 서울 전체. 예. 서울 전체 마포를 기준으로 예. 서울의 판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동작하고 또 그 영등포를 조사하는데 예. 그때 한강 벨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울 전체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네. 이제 다음에 인천 개항한 다음에 인천 13개 지역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 전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서울에서 지난번 2020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전신 8석을 얻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그 8석 중에 7석은 광남 3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석이 용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국민의힘 승리 지역인데 지금 강남 3구가 대략 한 10석 전후 이렇게 되고 그 한강벨트에서 이겼던 그런 정당이 이 서울 전체에서 늘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강벨트가 대략 한 15석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마포,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포를 포함해서 동작, 양천, 영등포, 그 다음에 뭐 종로, 중구까지 합치고요. 광진, 또 강남 3구, 강동. 이렇게 이제 이 한강 벨트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여기가 대략 한 15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 3구에서 한 10석 정도는 거의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확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 벨트에서도 저는 대부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포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기게 되면 사실은 한강 벨트를 다 석권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들 중에서도 이게 후보 구도, 인물 구도, 정당 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승리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대문이라든지 또 중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원 뭐 이런 데도 강북 이런 데도 이제 가끔 이기는 지역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대략 국민의힘이 현재 한 20석 정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도 대략 한 20석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석을 놓고 양당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한 석이라도 더 국민의힘이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마포을 그리고 서울 전체 좀 수도권 중에 서울을 놓고 마포을과 연동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인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격전지 이전에 사실은 험지였죠. 지금은 격전지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운 곳이었죠. 이재명과 원희룡 요 싸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천 계양을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는 한 10%포인트 약간 넘는 수준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외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동안 단식하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동정론이 조금 확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서 재보궐선거로 이어졌는데 인천의 계양을 지역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기 응답률이 조금 높습니다. 8.2%. 그러니까 이제 마포을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데요. 이것은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이 강력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국민의힘 전 국토장관이 32%, 격차가 16%포인트인데요. 사실 얼핏 보면 조금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 뭐 나오겠다고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연고도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정도 격차는 이미 예상을 했다. 그리고 사실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이 계양을에 나온다는 것이 꼭 계양을의 승리를 이렇게 원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계양을에서는 저도 다른 지역에서 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인천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후보들이 대거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격차에 대해서 굳이 실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죠. 연령별 한번 자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계양에서는요. 지난번 계양구청장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인천에서 거의 이제 두 군데 부평구하고 계양구청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됐는데요.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50대, 60대, 특히 이제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 60대에서 60대에서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다소 여론이 과다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저거보다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30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37%로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2030 보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높아도 조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인천 계양을도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장관의 격차가 실제로는 10% 안팎에서 형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령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연령별 말고도 좀 투표 뭐 적극층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비교가 좀 있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투표했다. 그러니까 과거 선거에서 항상 투표했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50%, 뭐 조금 2%포인트 올라가는데, 이 원희룡 전 국토장관은 5%포인트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37%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하고 비교를 해봐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7%인데, 원희룡 전 국토장관의 경우는 32%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5%포인트나 이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원희룡 전 국토장관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령별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으로 가는 지금의 추세, 의사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뭐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 후보를 지향하느냐,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만이 아니고 투표를 할 의사가 있느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걸 자세히 뜯어놓고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연령층에서 몇 프로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뭐 나오는 것은 다 100% 투표를 한다는 걸 전제로 나오지만 실제로 50대, 60대, 뭐 20대의 투표, 세대별로 투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여기에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딱 맞춰서 해보면 결과가 다시 조금 조정이 되는데 그 결과 조정은 지금은 16%, 모든 연령대, 지역별로 고르게 했을 때 16%지만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 보면 한 자릿수로 줄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하나 이야기를 여론조사 방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여론조사에 어떤 사실은 이념층들이 참여하는 문제도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여론조사를 보실 때, 그러니까 그 질문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응답률이라든지 여론조사 방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대체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 있고 또 ARS가 있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육성으로 말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주로 그 응답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에서 한 15%포인트까지 10에서 15%포인트까지 응답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쓰는 RDD 방식이 있고 또 통신 3사, 그러니까 중앙 여심의를 거쳐서 통신 3사에게 번호를 받는 가상 번호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 이 두 가지가 또 있고요. ARS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응답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응답률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 3%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 3%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제 그 특정 통계, 그러니까 특정 어떤 정당에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은 매주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아마 지금쯤 10시 한 10분쯤에 발표하는데 지금 발표했겠네요.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ARS 대표 여론조사 업체로는 리얼미터를 들 수 있는데요. 리얼미터는 대략 이제 매일 조사를 500명씩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월요일 발표하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조금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잘 나왔죠. 그런데 뭐 최근에는 저는 리얼미터가 그렇게 편향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ARS 조사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 트렌드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격주로 목요일 전국 지표조사 MBS 전국 지표조사 발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조사 기관 4개가 참여해서 순환해서 발표하는데요. 이 조사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4개 기관이 순환하다 보니까 한 개 기관으로 따지면 2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텀이 길면 다소 통계의 어떤 그러니까 뭐 왜곡 의도적인 왜곡은 아닌데요. 결과적인 왜곡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 총선을 맞이해서 언론기관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자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YTN은 한 달에 한 번, 또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도 한 달에 한 번, 기타 방송들도 앞으로는 이제 자주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가보면 과거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질문지도 함께 올라가 있거든요. 질문지하고 통계표가 함께 올라가 있으니까 질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를 보시면 이게 좀 편파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도 되게 많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그러니까 특정 정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도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에서 신뢰도와 인지도가 2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하우스 이펙트 효과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앞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여론조사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빠뜨렸는데요. 이 개항을 여론조사 결과와 연동돼서 인천 지역 전체 좀 상황 이것도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개항을 조사 결과를 이제 보면서 인천 지역에 13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스크린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천에는 이제 13개 지역구가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의 쟁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봉투 의혹이 있고 여기에 연루된 의원이 3명입니다. 윤관석 의원, 그 다음에 이성만 의원. 이 2분은 탈당했고요. 그리고 허종식 의원 이렇게 3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는 충청 원적자가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충청 여론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충청에는 이제 전체 28석 중에 민주당이 20개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요. 이번 충청권 여론은 좀 약간 다소 반대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이 이제 인천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의당 득표율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후보들이 득표하는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지금 뛰어난데 21대 총선 13개 인천 지역 선거구 당선자 현황을 지금 띄워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빨간 데가 이제 서구, 중구, 강화, 옹진. 그러니까 요 지역인데요.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유일하게 이겼던 지역입니다. 배준영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이겼던 지역구는 이번에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구, 강화, 옹진 여기는 큰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동구 미추홀구 갑입니다. 여기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허종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차이가 한 6%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허종식 의원이 48.77%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이 출마했었는데 당시 득표율이 7%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구 미추홀구 갑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 미추홀구 을로 가보죠. 동구 미추홀구 을은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분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민주당에는 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요. 막말을 그렇죠. 가끔 하는. 네. 그러니까 항공사 여승무원 출신인데요. 이분이 출마를 해서 이 격차가 별로 안 났습니다. 한 171표 차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고 나중에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상현 의원이 무난하게 승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불렀다고 해서 조금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고요. 윤 대통령한테도 뭐 형님 하는 사이로 알려진 분인데 저분은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동네에 가면 아줌마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꾸고 있는 분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무난히 저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 공천을 받게 되면 5선 고지에 오르지 않을까. 5선을 달성하게 되면 국회 부의장도 가능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연수구 갑으로 가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그 친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재선한 곳입니다. 그래서 친명 핵심이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격차로 당선이 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의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구 갑도 공천만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수구 갑도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정승현 전 당협위원장이 연갑부 출마를 했었는데 뭐 지난 총선에서는 1만 2천 표 정도로 졌는데 뭐 이번에는 저는 이분이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 친구인 이완구 지금 법제처장이거든요. 네. 이분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갑은 박창대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저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을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연수구 을은 지난번 총선 때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불과 2%포인트 차로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앵커 출신인데요. 황교안 전 대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조금 여러 조금 이미지가 좀 망가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민현주 전 당협위원장, 이분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참여 안 하고 잔류하고 있고요.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이나 박대영 변호사, 또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뛰고 있다. 저는 이제 누가 받아도 연수구는 충분히 승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 갑으로 가보죠. 남동구 갑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팽팽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54.88%로 당선을 했는데요. 이 남동구 갑도 보수세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지난번 남동구청장도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동구 갑도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후보가 사고지구당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뭐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라든지 최병덕 전 시의원, 정승환 전 현 남동구의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다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경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여기에 그 박남춘 전
뭐 인천시장이요? 네, 인천시장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남동구 의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여기는 그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네. 의원이라고요. 원내대표 했었죠. 네, 원내대표도 있고 남동구청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남동구 갑 또는 남동구 을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이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구 을에는 윤관석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가 비어 있고요. 이분이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마가 사실상 물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동구 을은 국민의힘이 누가 돼도 현재 이원복 전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남춘 전 인천시장 여기도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구 을은 남동구 갑과 마찬가지로 누가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 갑은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탈당한 상태입니다. 탈당한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한 지역이에요. 원래는 부평구 갑을이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데요. 부평구 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정유섭 그 새누리당 후보 국민의힘 전신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문병호 후보가 격돌을 해서 26보 차로 이 정유섭 후보가 된 지역입니다. 된 지역인데 21대는 이제 무난하게 민주당이 됐는데요. 지금 문병호 당시 후보가 현재 개혁신당에 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준석 신당에 가 있거든요. 영통포에 왔다가 지금 개혁신당으로 갔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제 출마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지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성만 의원의 이 복당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강자거든요. 이 좀 기출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평구 을은 홍영표, 그러니까 비명계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이 사선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전략공천 이런 이제 설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빠지고 다른 후보를 전략공천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만일 컷오프하면 홍영표도 출마를 하겠죠?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해볼 만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홍영표 아주 강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부평구청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 유정복 시장이 이겼어요. 부평구 전체로는 이겼는데 부평구청장은 민주당이 가져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표가 엇갈리는 그런 지역인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계양구 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볼 수 있는데 내리 6번 2004년에 이제 분구가 됐는데 이때부터 6번 연속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양구 갑은 크게 좀 변동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양구 을은 아까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2010년 재보궐 때 당시 이게 한나라당 후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권 의원이라고요.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것 빼고는 여기도 모조리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구갑을 보면 서구갑은 민주당이 간신히 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김교웅 의원이 53.23%로 당선이 된 지역인데요. 여기는 원래 보수세가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탈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이용찬 현 인천시 의원, 권순덕 전 부평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서구 갑을이 지역구가 3개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을은 검단 신도시 지역인데요.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동근 의원이 지난번에 61.6%를 득표를 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저는 인천 서구 을에서는 민주당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인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는 지역이 계양구, 갑을 이 두 군데하고 방금 살펴본 서구 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인데 그 다음에 부평, 갑을 합치면 5군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 갑은 야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을은 박남춘 시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강세를 띠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연수구 갑은 탈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이 계양구, 갑을, 서구 을, 부평, 갑을 이게 5개 지역이고 남동구 을 6개 이 정도에서 아마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화, 옹진, 미추홀, 갑, 동구, 미추홀구, 갑을 그럼 세 군데죠. 그 다음에 박남춘 시장이 안 나온다면 전 시장이 안 나온다면 연수, 을 그리고 남동구, 갑을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에서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7대6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7, 민주당 6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정승현 위원장이죠. 그 박찬대 지역에 있던 정승현 후보가 나왔을 때에도 자기 지역 판세를 어떻게 보냐니까 6대7 또는 7대6 이런 정도로 예측한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우리 염경 소장님 7대6으로 예측했으니까 7대6 한번 두개 보겠습니다. 헤르트님 인천 7대6 두 보겠소. 감정이 시켰습니까? 예.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업무는 떼고 가겠습니다. 업무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 업무는 떼겠다 하니까요. 마지막 이슈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세계일보와 한국갤럽, 세계일보가 사실은 이제 주최하고 의뢰를 해서 한국갤럽에 했던 여론조사가 있죠. 그 여론조사 수치 의미하고 그 담긴 의미, 수치학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일부 보도가 됐고 또 어제 주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씩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자체 조사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 방식이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을 예시로 안 들고 그냥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로 적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각 26% 동률로 나왔습니다. 동률로 나왔는데 이준석, 이낙연, 홍준표 각 3%,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1%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은 이제 중도 무당층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보시면 사실 이 최대 피해자가 홍준표 시장인데요. 원래 홍준표 시장은 여야 합쳐서 다 그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3위를 1년 반 이상 고수를 했고요. 또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2위를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한 10% 내외의 지지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3%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스타일리스트인데 체면을 구겨가면서 대구시장으로 간 것은 이 영남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그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진 게 영남의 지지를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갔는데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권의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을 지금 몽땅 빨아들여서 26%까지 올라갔다. 아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사진도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약간 개성도 이제 있어 보이고 중도 무당층에서도 일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률인데 이게 보수 후보하고 진보 후보를 다 더해보면
보수 후보가 31%입니다. 34%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여기까지 31%고 34%고요. 진보 합계는 31%입니다. 이재명 26, 이낙연 3, 그 다음에 이탄희, 김동연 1 이렇게 하면 31%죠. 그래서 여전히 이 보수 우위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혹시 중앙여심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한국갤럽이나 기타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 결과 보실 때 주관적 정치 성향으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관적 정치 성향이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있군요. 이건 이제 통계를 낸 것도 있고 그냥 통계 안 내고 이 수치만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재 보면 그러니까 보수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한 29에서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수가 5에서 6% 정도 높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2017년, 2016년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보수 정치 성향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진보 성향이 계속 진보 우위가 유지되다가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보수가 이제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 성향이 어느 쪽에 우위를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보수 우위 6%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승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지지 않으면 실제 선거도 역전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심도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일보 한국갤럽조사 최근에 발표된 조사를 좀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함의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좀 설명할 게 더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 여론조사 정당조사 예,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죠. 네.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죠. 네,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높죠. 네. 높은데 문제는 이제 총선 결과 기대에서는 민주당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역전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침묵의 나선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제3지대가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 24%는 실제 지지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3지대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바람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나는 3지대한테 투표하지 않겠지만 3지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지대 24% 중에 대부분은 투표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 정당 지지율의 투표자 비중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돼 있고 현재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여기에 이제 총결집 상태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총결집, 그러니까 진영 간 총결집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이제 바늘로 찔른다 해도 잘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지대가 저 총결집을 뚫고 들어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저 조사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있습니다. 어떤 비례대표의 어떤 정당에 투표할 거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제 여기는 좀 안 나왔는데요. 개혁신당이 8%, 이낙연 4%, 그리고 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제 워딩 이펙트라고요. 네. 그러니까 질문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신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신당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이제
그 이를테면 워딩 이펙트,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플러스 시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워딩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 선거일이 임박하게 되면 워딩 이펙트가 사라지고 거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지금 8% 나오고 이낙연 신당 4%, 기본소득당 4%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워딩 이펙트가 끼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저기 나오네요. 저는 실제로는 한 6%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은 한 4% 정도, 기본소득당도 한 2% 정도. 그러니까 기본소득당도 말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4%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이 여러 신당들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3%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외에 다른 신당들이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그러니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한 6% 정도 하게 되면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대체로 한 3명? 3명요? 3명 내지 4명 정도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이낙연 신당이나 정의당은 당선자 배출의 그 경계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도 재밌네요. 세계일보 갤럽 조사가 향후 총선에서 즉 마지막 부분에 해진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또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개혁신당 쪽에 3석, 4석, 이낙연 신당은 한 석을 얻을지 그 경계에 있다. 정의당도 그렇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이번 주 여론조사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주 여론조사 지역 부분하고 관전 포인트를 좀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여론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3.86 운동권이죠, 대표주자. 이제 이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민 전 의원이 신당,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여기가 네.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갑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이번하고 이수진 판사 출신이죠. 네. 민주당 의원. 국제인권법 연구위 출신의 네. 이수진 씨. 네. 이렇게 격돌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두 군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여론조사는 이 서울의 한강벨트의 판세를 실제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양자 대결이나 정청래 의원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이 양자 대결 조사 시기가요. 1월 29일하고 30일 이틀 동안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네.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네. 이 시기 조사는 이게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굉장히 야당 쪽에 유리한 그 여론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음 주 조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영향을 조금 벗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조사가 서울 전체 판세 또는 한강벨트 판세를 실제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조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조금 더 특정 이슈에서 좌우되지 않고 전체 총선의 어떤 향방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영등포을, 동작을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한강벨트를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실은 인천 지역을 보다 자세하게 각 선거구별로 다뤄봤는데 다음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곳 여론조사 또 발표합니다. 영등포을, 동작을, 박민식 대 김민석, 나경원 대 이수진 요 결과를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자세히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경현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최신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